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부터 그리고 올해 2021년까지 정말 뜨거웠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 카카오가 최근 3일간 굉장히 강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과 3일 동안 주가가 고점 대비 한 20% 가까이 폭락하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단순히 하락폭이 크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의 이탈세가 굉장히 심하다라는 점입니다. 주가가 20% 가까이 폭락한 3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현황을 살펴보면요. 개인 투자자가 약 1조 원 가까이를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약 7,500억 원어치를 그리고 기관 투자자가 약 3,000억 원 가까이를 매도하면서 외국인과 기관, 특히 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최근에 카카오의 주가 하락이 굉장히 강한 편인데요. 이렇게 주가가 강하게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쉽게 물타기 혹은 추가 매수를 못하시는 이유는 바로 몇 주 전에 있었던 NC소프트의 주가 하락 역시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NC소프트의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기대에 못 미치는 퍼포먼스를 내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한번 하락했고요. 굉장히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고 주가를 저가 매수 들어온 사람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주가는 그 이후에도 꾸준히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카카오의 주가 하락 역시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번 주가 하락을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지를 많이 헷갈려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카카오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그렇게 주가가 뜨거웠었던 가장 강력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갑작스러운 급락이 어떤 이유에서 발생한 것인지 그 이유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최근에 발생한 이 급락의 사유가 그동안 주가를 뜨겁게 만들었었던 이유를 만약에 상쇄를 시킨다면 카카오의 주가는 향후 계단식 하락의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매도하고 나와야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고요. 반대로 최근에 급락의 사유가 그동안 카카오의 주가가 뜨거웠었던 이유와 약간 다른 부분이다라면 지금은 단기 주가 조정으로 판단하고 충분히 지금 저가 매수 기회로 삼을 매력적인 타이밍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지금 저점 매수 타이밍인지 아니면 손절 타이밍인지를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먼저 카카오의 주가 차트를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0년부터 2021년 올해까지 굉장히 뜨겁게 꾸준하게 우상향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약 3만원 정도에 머물렀었던 주가가 현재 최고점 17만원까지 찍었으니까 대충 계산해봐도 수익률이 500%에서 600% 정도 사이가 나온다라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도대체 카카오를 지난 2년 동안 주가를 강하게 밀어 올렸던 이유는 무엇에 있을까요? 먼저 카카오의 사업을 분류해서 살펴보면요. 크게 보면은 플랫폼 비즈니스와 콘텐츠 비즈니스 이렇게 두 가지 매출로 나눠지고요.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카카오톡 관련 매출을 기반으로 최근 들어서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부분은 바로 플랫폼 기타 부분입니다. 여기에 속해 있는 것들이 카카오 모빌리티라든지 카카오페이 그리고 카카오 프렌즈 기타 이와 같은 매출액이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플랫폼뿐만 아니라 콘텐츠 부분에서도 현재 카카오의 성장세는 굉장히 도드라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게임, 뮤직, 스토리, 미디어 이 4개 중에서도 유독 스토리 부분이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올해 2분기 카카오의 매출액을 한번 살펴보면요. 플랫폼 매출액이 약 7,618억 그리고 컨텐츠 매출액이 5,900억으로 전체 매출액의 약 55%에서 60%가 플랫폼 매출액이고 나머지가 컨텐츠 매출액이다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카카오를 생각하면 당연히 카카오톡이 전부일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컨텐츠 매출액이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한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세분해서 살펴보면 전체 플랫폼 매출 중에 카카오톡 관련된 매출액이 30%, 최근 들어서 성장세가 돋보이는 카카오 모빌리티를 대표로 하는 플랫폼 기타 부분도 꾸준하게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서 18%까지 올라오는 등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컨텐츠 부분에서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이 스토리 부분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먼저 카카오의 가장 핵심 아이템인 카카오톡, 카톡 비즈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면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에 현재 1위는 단연 카카오톡입니다. 무려 4,300만 명 가까이가 현재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약 5천만 명이라고 봤을 때 거의 미취학아동, 스마트폰이 없는 아기들을 빼고는 전 인구가 카카오톡을 사용한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 많이 사용하는 앱만 보면 카카오톡이나 유튜브나 네이버 큰 차이가 없을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한국인이 자주 사용하는 앱을 살펴보면 카카오톡이 누적 이용 횟수 1,100억 회로 다른 어플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한국인이 카카오톡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카카오톡의 월 이용자 수는 매 분기가 지날수록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미 한국인은 다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갈 게 어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의외로 카카오톡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꾸준하게 사용자를 넓히면서 정말 끝없이 우상향하고 있는 이용자 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강점 그리고 가장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는데요. 카카오톡의 월 이용자 수가 꾸준하게 증가함에 따라서 카카오톡 비즈 매출액도 매 분기마다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와 관련된 카카오 뮤직 매출액도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마찬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톡 비즈 매출액의 증가는 카카오 전체 매출액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작년 1분기만 하더라도 카카오 분기 매출액이 약 9천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올해 3분기 같은 경우에는 1조 7천억과 가까운 매출액을 기대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무려 1년 반 사이에 분기 매출액이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매출액만 이렇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이익 역시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0년 1분기에 영업이익이 100억 정도가 조금 안 되는 수준이었는데 올해 3분기 같은 경우에는 250억으로 1년 반 전 대비해서 2배 반 가까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카카오가 왜 그렇게 주가가 뜨거웠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카카오는 최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성공적인 자회사 IPO를 꾸준하게 이어오고 있는데요. 글로벌 플랫폼 기업 가치 상승뿐만 아니라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뱅크의 상장 후 가치 상승이 꾸준하게 증가됨에 따라서 단순히 현재까지 상장한 이와 같은 기업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카카오 모빌리티 기업 가치까지 꾸준하게 계속 상향 평가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는 이동 서비스에서 여행까지 사업 영역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수익 모델이 현재 결합이 되고 있고 엔터테인먼트 역시 9월 멜론과의 합병 그리고 웹소설 부분인 타파스와 레드시 합병 등으로 컨텐츠 전반의 사업이 확정되면서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현재 기반이 마련되었다라고 판단하는 만큼 정말 전 사업 부분에서 카카오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들을 지금 제가 보여드린 차트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까지 살펴본 카톡 비즈 매출액뿐만 아니라 눈여겨볼 부분은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속한 이 플랫폼 기타 그리고 최근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많이 강화하고 있는 이 스토리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올해 7월 카카오엔터가 타파스 레디시 인수를 확정하면서 카카오의 컨텐츠 부분 매출액 그리고 그 중에서도 스토리 부분의 매출액이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차트를 보더라도 타파스의 월 매출액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가파르게 급증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레디시 역시도 월 매출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최근에 카카오의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 또 다른 요인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이와 같은 것들을 모두 아우르는 카카오 웹툰의 월별 다운로드 숫자가 올해 7월 다음 웹툰이 카카오 웹툰으로 개편됨에 따라서 카카오 웹툰의 월별 다운로드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만 보더라도 카카오의 컨텐츠 부분 매출액 역시도 카카오톡 매출 못지않게 최근 들어서 급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카카오 재팬의 월 매출 추이도 최근 들어서 우상향하는 등 정말 카카오 전 범위에서 최근에 매출 상승이 많이 도드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 거래액도 꾸준하게 우상승하고 있고 카카오페이 증권의 계좌 수 역시도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카카오와 관련된 거의 모든 아이템들이 많은 소비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플랫폼 기타의 핵심 부분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카카오 티블로의 운행 대수 추이 역시도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 카카오티의 모빌리티 매출액 역시도 2020년 하반기부터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등 카카오 전사적인 매출액이 2020년, 2021년 눈부시게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두말할 나위 없는 팩트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최근에 카카오는 굉장히 강한 주가 상승을 이끌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근에 가파르게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강하게 매도하고 있는 이유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 내용들이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본 카카오가 최근에 잘 나가고 있는 원인들을 상쇄시킬 만한 악재인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소비자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텐데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면 직접 판매업자, 판매 대리 중개업자, 자문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 또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받은 금융업자는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6대 판매 행위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당연히 플랫폼, 핀테크 역시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면 금융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하고 허가를 받으면 여타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하는 점인데요. 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최근에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금융실명제에 이어 역대 가장 개혁적인 법안으로 많은 분들이 손꼽는데요. 그 이유가 금융체계를 소비자 편익 중심에서 선진국가 같이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전환을 하는 데다가요.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 책임을 원천적으로 금융회사에게 두었다라는 점입니다. 여태까지 금융회사와 일반 개인이 거래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입증할 책임을 보통 소비자가 다 지게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금융소비자법이 통과되면서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의 거래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의 책임을 기본적으로 금융회사가 지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금융회사가 지게 된다라는 점을 봤을 때 금융소비자법은 소비자의 편리함보다는 소비자의 보호를 더 중요시한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단 이렇게 되면 어떤 부분이 아쉽냐면 금융혁신을 통한 소비자 편익 확대와 소비자 피해 보호는 서로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이와 같은 핀테크 기업들은 그동안 규제를 많이 허물면서 소비자들에게 최대한 편안한 환경에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왔는데 소비자가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사실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은 많이 제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공인인증서라든지 액티브엑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비자들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불편해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없애버리면 소비자들의 편의성은 증가할 수 있겠으나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기존 대비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본다면 그와 비슷한 느낌으로 이번 금융소비자법은 소비자의 편리함보다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춘 법안이다라고 이해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카카오페이 같은 것들을 보면 이와 같은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어플을 통해서 대출 상품을 비교하거나 보험 상품을 비교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즉시 가입할 수도 있는데요. 최근에 카카오의 주가 급락은 바로 이 부분의 원인이 있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는 이와 같은 서비스가 금융상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판매를 중개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를 대행하는 것으로 판단했고 그 판단에 맞춰 최근까지도 이와 같은 서비스를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번 금융위원회의 판단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와 같은 어플을 통해서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것, 금융상품을 서로 비교하고 추천하는 것, 그리고 고객 맞춤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광고 대행이 아니라 금융상품을 중개하는 것이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가 이와 같은 판단을 내림에 따라 최근에 많은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카카오페이가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우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기존에 하고 있는 서비스가 향후 중단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우려들과 더 나아가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까지 놓였다라고 표현하는 기사를 보더라도 카카오페이 그리고 카카오에 굉장히 큰 위기감이 다가온 것처럼 현재 많은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정말 카카오는 금융위원회의 판단으로 인해서 치명상을 받았을까를 살펴본다면 일부 언론이 25일부터는 핀테크 플랫폼들의 금융상품 판매 영업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도함에 따라서 이들 기업의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카카오는 계열사를 통해서 필요한 금융 라이센스를 이미 보유하고 있어서 서비스에 전혀 문제가 없고요. 카카오는 UI 개선을 통해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이버 역시 현재 제공하고 있는 머천트론의 경우 지정대리인 제도에 기반하고 있어서 이슈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금융위의 이번 발표는 오히려 그동안 불명확했던 플랫폼 기업들의 서비스 운영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리스크를 축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안정적 서비스 운영에 도움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금융상품 계약 주체를 플랫폼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인터페이스와 형태를 변경할 예정임을 발표했는데요. 즉 기사와는 다르게 카카오페이는 기존에 하고 있는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고객이 오인할 수 있을 만한 UI를 개선함을 통해서 충분히 지금 하고 있는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 과연 이와 같은 주가 하락이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물론 단순히 이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카카오와 네이버와 같은 빅테크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에 따른 규제들이 최근에 꾸준하게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여러 기사를 보더라도 카카오가 시장을 너무 독점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메시지들이 정부로부터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와 같은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본다면 결국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달에 제출된 것으로 이 문제가 촉발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법률안의 핵심은 거래관계의 투명성을 제고해라, 상생협력과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라 라는 등 카카오와 네이버가 그동안 성장했던 방식에 대한 제동을 거는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을 더 중요시하는 쪽으로 제도화 개선이 이뤄진다는 점을 봤을 때 이와 같은 내용들이 카카오의 향후 성장성에 제동을 건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억지스럽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들은 우리나라보다 미국에서 훨씬 더 먼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올해 7월 달에 미국 하원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이 5개가 발의가 됐었고 이 타깃이 되고 있는 기업들이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자 플랫폼 기업이다라고 하는 점을 봤을 때 이와 같은 규제들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플랫폼 기업에 굉장히 큰 타격을 주었겠거니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와 같은 기업의 주가 상황을 보면요. 애플의 주가 상황을 보더라도 구글의 주가 상황을 보더라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상황을 보더라도 정부의 이런 규제와 상관없이 주가가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최근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본가 최근에 네이버, 카카오의 주가 하락은 너무 과도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빅테크 규제를 강화하자는 논의는 단기적으로 규제 관련 불확실성을 높여서 기업 가치에 부정적일 수는 있겠지만 빅테크 기업들의 매출 성장성과 영업 레버리지 강화 추세를 막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유시장 경제 훼손, 개인 기업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혁신과 성장 인센티브를 억제할 위험과 소비자의 네트워크 효과도 저할 가능성이 있어서 빅테크 규제를 강화하는 것들이 사실상 이어지기가 쉽지 않은 것이 냉정한 현실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디지털 경제는 네트워크 효과, 데이터의 자기 강화 속성 등으로 인해서 독과점 구조로 기결되기가 매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테크 기업 간 경쟁은 공존하는 시장 내 경쟁이 아닌 지배적 기업이 전체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 양상입니다. 정리해보면 이와 같은 규제들이 잠깐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요소는 충분히 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플랫폼 기업이 꾸준하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 판을 흔들어버리는 강력한 규제로는 이어질 수 없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한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정부의 플랫폼 규제 움직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중국 등의 전 세계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우리나라의 규제 상황을 살펴보면 기업의 신규 M&A를 제한한다거나 분할까지 가능케 하는 강력한 법안을 검토 중인 해외와는 다르게 우리나라 플랫폼 규제는 소비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영업활동 제약 가능성이 낮다라고 판단되고요. 오히려 이런 일정 수준의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은 장기적인 생태계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외부 리스크의 증가가 있으나 아직은 카카오와 네이버의 펀더멘탈에 영향을 줄 만한 규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보면 이번 주가 하락은 너무 과도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결국 인터넷 섹터에 대한 기존의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한다라는 레포트가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 거의 모든 증권사에서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다시 카카오의 주가 차트로 돌아가서 그럼 결국 어느 시점이 바닥인가, 지금이라도 당장 카카오를 매수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난번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과 굉장히 비슷한 관점을 갖고 있는데요.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20% 혹은 30% 하락했다라고 해서 바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횡보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였을 때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매수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최근에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 하락으로 많은 분들이 고민하셨을 텐데요. 그런 고민에 충분한 대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